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3세 김재우는 새벽 5시 청소복을 입고 현관문을 열려던 참이었어요. 그날 한 가장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30년을 바친 회사에서 쫓겨난 남자. 남은 건 빠르게 줄어드는 통장 잔고와 가족들의 불안한 눈빛뿐이었어요. 주식으로 날린 돈, 부동산에서 잃은 기회. 절망 속에서 그가 마주한 건 마트 청소원이 된 옛 동료였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전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당신 마음에도 오늘처럼 따뜻한 이야기가 자라날 거예요. 김재우는 퇴직증을 받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30년 3개월. 그가 회사에 바친 시간이었어요. 신입사원 시절 그는 새벽같이 출근해 사무실 불을 켰고 과장이 되어서는 팀원들의 실수를 덮어주었으며 부장이 되어서는 임원과 부하 직원 사이에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웃었고 집에서는 지쳐 쓰러졌어요. 주말에도 이메일을 확인했고 가족들의 저녁 식사보다 거래처 만찬이 우선이었습니다. 딸 지원이의 초등학교 입학식도 못 갔고 아들 준호의 중학교 졸업식도 회의 때문에 빠졌어요. 아내 선희의 생일은 매년 일주일씩 미뤄졌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입에 달고 살았지만 정작 행동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년이 왔어요. 퇴직식은 간소했습니다. 본관 3층 회의실, 임원 한 명이 형식적인 감사패를 건넸고 후배 몇 명이 박수를 쳤어요. 꽃다발 하나, 액자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30년 동안 매달 첫째 주 월요일마다 참석했던 조회. 그 자리에 이제 자신의 이름은 없었어요. 뒤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김 부장, 젊어 보이던데요. 재우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의 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채워졌거든요. 책상 위 명패도, 컴퓨터 로그인 계정도, 심지어 사물함 열쇠까지 모두 반납했습니다. 30년이 한순간에 지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재우는 차에 올라타 100미러 너머로 회사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바친 곳. 하지만 그 건물은 그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이미 새로운 부장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그의 책상엔 다른 사람의 이름표가 놓여 있을 것이었습니다. 재우는 시동을 걸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평소 같으면 40분이면 도착할 거리였지만 재우는 일부러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집에 가기가 두려웠거든요. 이제 뭐 하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녁 6시. 재훈이 현관문을 열자 선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왔냐는 인사와 함께 저녁 준비됐다는 말이 이어졌어요. 재훈은 고개만 끄덕이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는 재훈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갈비찜, 잡채, 된장찌개. 선희가 정성껏 준비한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입맛이 없었어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퇴직식 어땠냐고요? 재훈은 그냥 그랬다고 짧게 대답했어요. 선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집안은 조용했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첫 한 달. 재훈은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신문을 읽고 산책을 나가고 저녁엔 TV를 봤어요. 퇴직금 2억 원이 통장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당분간은 걱정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선희는 30년간 혼자 집을 지켰고 자기만의 루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리듬이 깨졌어요. 아침 10시 재훈이 거실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으면
선희는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려고 하면 재훈이 부엌에서 커피를 타고 있었어요. 저녁 드라마를 보려고 하면 재훈이 뉴스 채널을 틀어놓았습니다. 선희는 불편함을 내색하지 않았지만 재훈은 느낄 수 있었어요. 자신이 집에서 방해가 되고 있다는 걸요. 2달째 재훈은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어요. 예전엔 출근 준비로 바빴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재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겨우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지만 딱히 할 게 없었어요. TV를 켜도 재미가 없었고 신문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그냥 소파에 앉아 시간을 보냈어요.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다시 TV를 보고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훈은 옛 동료들과 약속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재훈은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회사 근처 고깃집이었습니다. 예전에 자주 가던 곳이었어요. 재훈이 도착하자 이미 3명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 재훈보다 12년 먼저 퇴직한 선배들이었어요.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기가 구워지는 동안 이야기가 오갔어요. 하지만 재훈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대화 주제가 모두 회사 얘기였거든요. 요즘 회사가 어떻다더라, 누가 승진했다더라, 신규 프로젝트가 어떻다더라. 재훈은 그 이야기들에 끼어들 수 없었어요. 자신은 이미 회사를 떠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술이 몇 잔 돌아가자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한 선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할 게 없다고요.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고 나가려니 갈 곳도 없다고요. 다른 선배도 맞장구를 쳤어요. 돈은 계속 나가는데 들어오는 건 없고 연금 받기엔 아직 멀었다고요. 재훈은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똑같았거든요.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어요. 괜히 약해 보일 것 같았으니까요. 모임은 9시쯤 끝났습니다. 재훈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다들 비슷하구나. 퇴직 후의 삶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구나. 석 달째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의 퇴직금은 2억 원이었어요. 하지만 아들 준호는 아직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고 딸 지원은 지방에서 학부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등록금은 학기당 450만 원, 지원이의 등록금은 학기당 340만 원. 거기에 생활비, 책가, 교재비까지 합치면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만 연간 2천만 원이 넘었어요. 선희의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고혈압약, 관절염 치료, 정기검진, 건강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도 많았어요. 거기에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식비까지 더하면 한 달에 최소 4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재훈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년이면 거의 5천만 원. 2억으로는 고작 4년밖에 버티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었어요. 아직 2년이나 남았습니다. 받는다 해도 월 100만 원 남짓. 그걸로 부부가 살기에는 빠듯했어요. 재훈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계산을 되풀이했어요. 아무리 계산해도 답은 하나였습니다.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63세.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재훈은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후, 재훈은 노트북을 켰어요. 구직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프로필을 작성하며 어색함을 느꼈어요. 30년간 회사에서만 일했던 자신이
이제 구직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있다니. 이름, 나이, 경력. 재우는 빈칸을 채워나갔습니다. 대기업 관리직 30년이라는 경력은 화려해 보였어요. 희망 직종에는 관리, 기획, 컨설팅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검색 버튼을 눌렀어요.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는 동안 재우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30년 경력이면 어디선가 필요로 하지 않을까. 하지만 화면에 뜬 건 냉혹한 현실이었어요. 63세 관리직 경력자 모집. 그런 공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뜬 건 이런 것들이었어요. 야간 경비원, 주 6일 근무에 월 180만 원. 아파트 미화원, 새벽 5시 출근에 월 200만 원. 대리기사, 건당 수수료 제로 월 평균 150만 원에서 250만 원. 물류센터 상하차, 일당 8만 원에 주말 없음. 재우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 관리직으로 일했던 자신이 이제 청소원이나 경비원이 되어야 한다니. 재우는 마우스를 내려놓았어요. 노트북 화면을 닫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아직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다음 학기 등록금을 입금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450만 원. 재우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고는 1억 7천만 원. 석 달 만에 3천만 원이 줄어 있었습니다. 재우는 한숨을 쉬며 이체 버튼을 눌렀어요. 송금 완료. 화면에 새로운 잔고가 떴습니다. 1억 6,550만 원. 재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이대로 가다간 2년도 버티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원이도 다음 달에 등록금 내야 한다고요. 재우는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선희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어요. 돈 괜찮냐고요. 재우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선희는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재훈은 그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재훈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 선희가 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어요. 저 불빛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겠죠. 누군가는 일하고,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고민하고, 재훈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겨우 인생의 중반을 넘긴 나이. 하지만 세상은 그를 이미 끝난 사람 취급했어요. 재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아직 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훈은 일찍 일어났어요.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했거든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고 근처 공원으로 향했어요. 공원에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운동기구에서 몸을 푸는 사람들. 재훈은 그들을 보며 걸었어요. 저 사람들도 다들 퇴직자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훈은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옆 벤치에서 두 노인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이야기였어요. 나이 들면 아무도 안 뽑아준다고, 있는 일자리도 젊은 사람들한테 다 빼앗긴다고요. 재훈은 그 대화를 듣지 않으려 했지만 귀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같았거든요. 공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훈은 편의점에 들렀어요. 생수 한 병을 사려고요. 계산대 앞에 서자 점원이 금액을 말했습니다. 1,200원. 재훈은 지갑을 열었어요. 그리고 멈칫했습니다.
지갑 안에 10,000원짜리 지폐 2장과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어요. 예전 같으면 신경도 쓰지 않았을 금액인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재우는 1,000원짜리 2장을 꺼내 계산했어요. 거스름 돈 800원을 받고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손에 쥔 동전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하니 선희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재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날 오후 재우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어요. 펼쳐보니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준호가 돌잔치 때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 지원이가 유치원 졸업식에서 꽃을 든 사진, 가족 모두가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재우는 그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돈 걱정도 없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었어요. 회사에서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왔고 보너스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고 선희는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재우는 너무 바빴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도 선희와 대화할 시간도 없었어요. 항상 회사 일이 우선이었거든요. 재우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재훈과 선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선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당신 표정이 안 좋다고요. 뭔가 고민 있냐고 물었어요. 재훈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하다고요. 선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재훈은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어 고개를 숙였어요. 밥을 먹는 내내 목이 메었습니다. 밤 10시. 재훈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훈의 머릿속은 온통 돈 생각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한숨을 쉬며 TV를 껐어요.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희는 이미 자고 있었어요. 재훈은 조용히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재훈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다음 달은 어떻게 될까? 1년 후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불안이 밀려왔어요. 재훈은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훈은 핸드폰 알림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증권사 앱 알림이었습니다. 재훈은 핸드폰을 들어 화면을 확인했어요. 한 달 전 재훈은 결심했었습니다. 일을 하기 전에 투자로 조금이라도 돈을 불려보자고요. 주식이었어요. 재훈은 유튜브에서 주식 강의를 봤습니다.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다는 말에 혹했어요. 월급쟁이 10년치를 1년 만에 벌었다는 성공 사례들. 재훈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증권 계좌를 만들고 처음엔 조심스럽게 1천만 원만 넣었어요. 대형주 몇 개를 샀습니다. 안정적이라는 말을 듣고 선택한 종목들이었어요. 처음 며칠은 좋았습니다. 주가가 올랐어요.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수익금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재훈은 희열을 느꼈어요. 이거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 안 하고도 돈을 벌 수 있겠다고요. 재훈은 투자 금액을 늘렸어요. 3천만 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이번엔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를 샀어요. 유튜브에서 어떤 유튜버가 강력 추천한 종목이었습니다. 바이오 기업이었어요.
곧 임상 결과가 발표된다고 했습니다. 성공하면 주가가 최소 2배는 오른다는 말이었어요. 재호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2천만 원을 그 한 종목에 몰아넣었어요. 일주일 후 임상 결과 발표 날이었습니다. 재호는 아침 일찍부터 핸드폰을 붙들고 있었어요. 9시 정각 장이 열렸습니다.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올랐습니다. 5%, 7%, 10%. 재훈의 심장이 뛰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은 짧았습니다. 뉴스가 터졌어요. 임상 실패. 주가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5%. 재훈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손절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시 오르지 않을까? 그런 헛된 기대를 품었어요. 하지만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5%, 장마감 때는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졌어요. 재호는 그날 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2천만 원이 800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1200만 원. 하루 만에 날린 돈이었습니다. 재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바보 같았습니다. 왜 한 종목에 몰빵을 했을까? 왜 손절을 하지 못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호는 증권 앱을 지웠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었거든요. 며칠 후 재호는 선이 몰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억 3천만 원. 석 달 전 2억이었던 돈이 이제 절반 가까이 줄어 있었어요. 아이들 등록금, 생활비, 그리고 주식 손실. 재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1년도 버티지 못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선희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날렸다는 걸 알면 선희가 얼마나 실망할까. 재호는 혼자 그 무게를 짊어졌어요. 그 무렵 재호는 또 다른 유혹에 빠졌습니다. 부동산이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부동산 투자 세미나 광고를 봤습니다.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문구. 월세 수익으로 노후를 보장받는다는 말. 재호는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50대, 60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다들 재훈처럼 퇴직 후 돈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강사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방 소형 아파트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좋다고요. 서울은 이미 가격이 너무 올랐지만 지방은 아직 기회가 있다고 했어요. 재훈은 그 말에 혹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재훈은 상담을 받았어요. 전라도의 한 신도시 아파트였습니다. 가격은 1억 2천만 원. 대출을 받으면 5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월세는 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요. 대출 이자를 갚고도 매달 20만 원 정도 수익이 남는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재호는 혹했어요. 주식에서 날린 돈을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불안하기도 했어요. 재호는 집에 돌아와 선희와 상의했습니다. 선희는 반대했어요. 지금 돈을 묶어두면 안 된다고요. 혹시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재호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월세 수익이 나오니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요.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다고 하지 말자고 했어요. 하지만 재호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번엔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달라고 말했어요. 선희는 결국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어두웠어요. 재호는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5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대출 7천만 원을 받아 1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중개업자는 곧 세입자를 구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재호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이제 매달 월세 수익이 들어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재호는 중개업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중개업자는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곧 구할 수 있을 거라고요. 재호는 믿고 기다렸습니다. 2달째 여전히 세입자가 없었어요. 재호는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개업자의 목소리가 불안했어요. 요즘 그 지역이 공실이 많다고요. 신도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재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3달째 재훈은 직접 그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3시간을 달려갔어요. 도착해 보니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신도시라고 하기엔 너무 한산했어요. 아파트 단지는 덩그러니 서 있었고 주변엔 상가도 별로 없었습니다. 재훈이 산 아파트동 전체가 절반 이상 비어 있었어요. 복도를 걸으니 텅 빈 집들의 우편함에는 광고지가 넘쳐났습니다. 재훈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 재훈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천만 원. 그 돈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 같았어요. 월세 수익은커녕 매달 대출 이자만 40만 원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주식으로 1,200만 원을 날리고 부동산에서 5천만 원을 묶어두고 통장 잔고는 이제 8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달 전 2억이었던 돈이 반도 안 되게 줄어버린 거예요. 집에 도착했을 때 재훈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선희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선희의 손에는 은행 명세서가 들려 있었어요. 재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선희가 조용히 물었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희는 명세서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주식 손실 1,200만 원이 뭐냐고요. 재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선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 말을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주식한다는 것도 몰랐고 돈 날렸다는 것도 몰랐다고요. 재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선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은 돈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함부로 쓰냐고요. 아이들 등록금은 어떻게 내고 우리 생활비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재훈과 선희는 각자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선희는 안방에, 재훈은 작은 방 소파에 누웠어요. 재훈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어요. 욕심이 과했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주먹으로 가슴을 쳤어요. 바보 같은 자신이 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훈은 일찍 일어나 선희에게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선희는 아무 말 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대화는 없었어요. 재훈은 밥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선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재훈은 대답했습니다. 일을 하겠다고요. 선희는 재훈을 바라봤어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재훈은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구직 사이트.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어요. 63세. 나이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야간 경비원, 아파트 미화원, 대리기사, 물류센터 상하차. 화면에 뜬 일자리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재훈은 그중 몇 개를 골랐습니다.
조건이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는 자존심을 챙길 때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했어요. 일주일 후, 재훈에게 세 군데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을 보러 오라는 내용이었어요. 재훈은 정장을 차려입고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 경비직이었어요.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밤 근무 괜찮냐고요. 재훈은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불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대리기사였어요. 운전 경력을 물었습니다. 재훈은 30년 넘게 운전했다고 말했어요. 이번에도 떨어졌습니다. 대리기사는 체력이 중요한데 나이가 걱정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재훈은 좌절했습니다. 세 번째는 물류센터 상하차 일이었어요. 면접이라기보다는 간단한 신체 검사였습니다. 허리는 괜찮은지, 무거운 짐을 들 수 있는지 확인했어요. 재훈은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부터 나오라고 했습니다. 재훈은 합격한 거였어요. 급여는 일당 8만 원. 주 6일 근무하면 한 달에 약 19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재훈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물류센터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선희에게 말했어요. 일을 구했다고요. 선희는 어떤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재훈은 물류센터 상하차라고 대답했어요. 선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몸이 힘들 텐데 괜찮겠냐고 물었어요. 재훈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선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첫 출근 날, 재훈은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작업복을 입고 물류센터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이미 여러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대부분 50대, 60대였습니다. 재훈처럼 나이 든 사람들이었어요. 담당자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트럭에서 짐을 내려 정리하면 된다고요. 무거운 짐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훈은 트럭으로 다가가 상자를 들었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20kg는 좋게 넘어 보였어요. 재훈은 상자를 들고 창고로 옮겼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30분쯤 지나자 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2시간이 지나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멈추지 않았어요. 쉬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 재훈은 물류센터 한켠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선희가 싸준 도시락이었어요. 재훈은 한 입 먹다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신입사원 시절에도 선희가 도시락을 싸줬었어요. 그때는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먹었지만 지금은 물류센터 바닥에 앉아 혼자 먹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밥을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오후 작업. 재훈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손은 저리고 다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재훈은 이를 악물고 상자를 옮겼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주변 사람들도 다들 힘들어 보였어요. 누군가는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재훈은 끝까지 버텼어요. 오후 6시, 일이 끝났습니다. 재훈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 지친 얼굴, 구부정한 어깨. 30년간 정장을 입고 출근하던 자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재훈은 거울에서 눈을 뺐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재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움직이기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출근해야 했어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재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자신의 새로운 일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재우는 거의 기어 들어갔습니다. 선희가 놀라며 다가왔어요.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재우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선희는 재훈을 안방으로 데려갔어요. 침대에 눕히고 파스를 붙여줬습니다. 재훈은 선희의 손길을 느끼며 눈물을 참았어요. 미안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만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거든요. 그날 밤, 재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허리, 어깨, 다리, 팔,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재훈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했고 가족을 지켜야 했어요. 재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버텨야 한다고, 이겨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훈의 몸은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여전히 힘들었지만 첫날만큼은 아니었습니다. 허리 통증도 익숙해졌고 근육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작업복을 입을 때마다 재훈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이게 정말 내 인생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비슷했어요. 대부분 50대, 60대. 다들 한때는 어딘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사원, 자영업자, 기술자. 하지만 이제는 모두 똑같은 작업복을 입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재훈은 그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말을 섞으면 서로의 과거가 드러날 것 같아서였어요. 그게 두려웠습니다. 토요일 오후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재훈은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집중할 수 없었어요. 혼자 있으니 더 답답했습니다. 재훈은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어요. 갈 곳은 없었지만 집에만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천천히 걸었습니다. 재훈은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걸었습니다. 특별한 목적지 없이 그냥 걸었어요. 30분쯤 걸었을까요? 재훈은 대형마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주말 오후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들이 카트를 끌며 식료품 코너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재훈은 그들을 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이 손을 잡은 아버지, 남편과 장바구니를 나눠든 아내.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재훈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자신도 저랬었나?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주말마다 장을 보러 갔던 기억은 있었지만 그게 행복했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땐 항상 피곤했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거든요. 재훈은 식품 코너를 지나 생활용품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특별히 살 건 없었지만 시간을 때워야 했어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청소도구 코너 앞.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허리를 굽힌 채 걸레로 바닥을 문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재훈은 무심코 지나치려다가 멈춰 섰어요. 뭔가 익숙한 뒷모습이었거든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철수. 재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5년 전 자신보다 먼저 회사를 떠난 선배였습니다. 당시 부장이었던 강철수는 정년을 1년 남기고 명예퇴직을 선택했었죠. 회사 눈치 보며 1년 더 있느니 퇴직금 좀 더 받고 나가는 게 낫다며 웃었던 강철수.
재훈은 그때 속으로 생각했었어요. 저 사람 나가서 뭐 하려고 저러나. 그리고 지금 강철수는 마트 청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훈은 얼어붙었어요. 다가가야 할지 그냥 지나쳐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강철수가 먼저 재훈을 발견했어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부장? 재훈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철수는 걸레를 양동이에 담그며 웃었어요. 오랜만이라는 인사, 언제 퇴직했냐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재훈은 3달 전이라고 대답했어요. 강철수는 시간 빠르다며 감탄했습니다. 재훈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선배의 유니폼, 땀에 젖은 이마, 거친 손. 모든 것이 재훈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강철수는 2년 됐다며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재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철수는 걸레를 다시 들며 말했어요. 처음엔 좀 그랬다고요. 솔직히 회사 다닐 때 이런 일 하시는 분들을 보면 힘들겠다는 생각만 했다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더라고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은 하지 못했어요. 강철수가 덧붙였습니다. 김 부장도 곧 알게 될 거라고요. 일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그게 더 힘들다고요. 그 말은 가벼웠지만 재훈에게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재훈이 물었어요. 선배님은 괜찮으세요? 강철수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월급 나오고 애들도 다 컸고 이제 자기 먹고 사는 것만 챙기면 된다고요. 강철수는 재훈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뭐하고 지내냐고요? 재훈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다고요. 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다고요. 쉬는 것도 한두 달이지. 너무 오래 쉬면 나중에 일 못한다고요. 자기가 해봐서 안다고 했어요. 강철수는 반가웠다는 인사를 남기고 다시 바닥을 향해 허리를 숙였어요. 재훈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강철수는 묵묵히 일했어요. 누가 보든 말든 자기 일에 집중했습니다. 손님이 지나가면 비켜섰고 카트가 오면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 모습이 재훈에게는 이상하게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재훈은 궁금했어요. 창피하지 않은 걸까? 후회는 없는 걸까? 하지만 강철수의 얼굴에는 그런 감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마트를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훈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강철수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자신도 저렇게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어요. 강철수는 불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힘들어 보이긴 했지만 비참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보다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일은 일이지. 그 말이 재훈의 귀에 맴돌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선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디 갔었냐고 물었어요. 재훈은 마트에 갔다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뭘 샀냐는 질문엔 그냥 구경만 했다고 했어요. 선희는 재훈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눈치였지만 참는 것 같았어요. 재훈은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강철수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일은 일이지. 그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재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도 재훈은 물류센터로 출근했어요. 일요일이었지만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물류센터는 주 6일 근무였거든요. 재훈은 평소처럼 상자를 옮겼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똑같은 동작의 반복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재훈의 머릿속엔 강철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일은 일이지.
그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재우는 도시락을 먹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다들 묵묵히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대화는 별로 없었습니다. 재우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도 다 사연이 있겠지. 누군가는 사업 실패로, 누군가는 퇴직으로, 누군가는 빚 때문에 이곳에 왔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은 그저 오늘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재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 후, 재훈은 또다시 그 마트를 찾았어요.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발길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강철수는 이번에도 같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멀리서 그를 지켜봤어요. 강철수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누가 보든 말든 묵묵히 자기 일을 했어요. 손님이 지나가면 비켜섰고 카트가 오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재훈은 깨달았어요. 일에는 귀천이 없다는 걸요. 어떤 일이든 누군가는 해야 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기에 세상이 돌아간다는 걸요. 재훈은 마트를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강철수처럼 될 수 있을까? 당당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일할 수 있을까?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재훈은 선희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일은 좀 어때요? 재훈은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선희는 몸은 안 힘들냐고 물었습니다. 재훈은 처음보단 낫다고 말했어요. 선희는 한참을 재훈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재훈은 고개를 들었어요. 선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일하게 해서요. 내가 돈 때문에 잔소리를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자신의 선택이라고 말했어요. 선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재훈은 선희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다고, 이제 적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재훈은 새벽에 일어나 산책을 나갔어요. 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에 도착해 밖으로 나서는데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청소도구가 든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로 가볍게 인사를 나눴어요.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출근하세요? 재훈은 산책 나간다고 대답했어요. 남자는 자신은 빌딩 청소 일을 한다며 새벽에 나가야 해서 좀 이른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는 밝게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재훈은 그 뒷모습을 보며 멈춰 섰어요. 다들 일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철수도 이 이웃도 수많은 60대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자존심 때문에 버티는 건 자신뿐인 것 같았습니다. 아니, 자신도 이미 일하고 있었죠. 다만 아직 마음이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이었어요. 재훈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재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날 오후 재훈은 물류센터에서 일을 마치고 탈의실로 향했어요.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 땀에 젖은 얼굴, 지친 눈빛,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이번엔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재훈은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게 나야. 지금의 나. 63세, 김재훈.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남자. 재훈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일하고 있으니까요. 땀 흘리고 있으니까요. 가족을 위해 버티고 있으니까요.
재우는 가방을 들고 탈의실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웠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 재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엔 퇴근하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직장인,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 유니폼을 입은 서비스 직원. 다들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재훈도 그 중 하나였어요. 평범한 노동자. 하루를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재훈은 그 사실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선희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희가 부엌에서 나와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요. 재훈은 그 말이 고마웠어요. 샤워를 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선희가 차려준 저녁 식사. 따뜻한 된장찌개와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재훈은 숟가락을 들며 생각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하다고요. 일할 수 있고, 가족이 있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재훈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맛있었습니다. 그날 밤 재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내일도 일하러 가야 합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훈은 물류센터 일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이제는 상자를 옮기는 동작도 익숙해졌고 허리 통증도 많이 줄었습니다. 첫 월급날이 왔어요. 재훈은 통장에 입금된 190만 원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직접 벌어들인 돈이라는 게 뿌듯했어요. 재훈은 그중 150만 원을 생활비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나머지 40만 원은 자신의 용돈으로 남겨뒀어요. 담배 한 갑, 커피 한 잔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선희는 통장에 들어온 돈을 보며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벌었냐고 물었습니다. 재훈은 괜찮다고 계속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선희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재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훈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하지만 재훈에게는 하나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었어요. 준호와 지원이는 아직 아버지가 물류센터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재훈은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거든요. 특히 준호는 아버지가 대기업 부장 출신이라는 걸 자랑스러워 했었어요. 친구들에게도 그 얘기를 종종 했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아버지가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일을 한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재훈은 상상하기 싫었어요. 12월 초 준호가 집에 왔습니다. 대학원 기말고사가 끝났다며 주말에 집에 들른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재훈은 그날 일을 쉬었습니다. 물류센터에는 몸이 좀 안 좋다고 말했어요. 토요일 오후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어요. 재훈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재훈은 신문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었어요. 준호는 조금 야윈 것 같았습니다.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가족 셋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선희는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준호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재훈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뭐 하세요? 재훈은 잠시 멈칫했어요. 그냥 집에서 쉬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안도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 같았거든요. 선희가 조용히 물었어요. 준호한테 말 안 할 거예요?
재우는 아직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때가 되면 말하겠다고요. 선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일요일 아침, 재우는 일찍 일어났어요. 준호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조용히 옷을 입고 현관문을 열려고 했어요. 오늘은 쉬는 날이 아니었거든요. 물류센터는 일요일에도 운영했습니다. 재우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신었어요.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재우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준호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지만 눈은 또렷했어요. 재우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냥 산책 좀 나가려고. 준호는 재훈을 빤히 바라봤어요. 이른 시간에 산책을 가신다고요? 재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호가 재훈의 옷차림을 보며 물었어요. 그 옷은 뭐예요? 작업복 같은데. 재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아버지, 혹시 일하세요? 재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가 계속 물었어요. 어디서 일하시는데요? 재훈은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일한다고요.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재훈은 한 달 좀 넘었다고 대답했어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제 학비 때문이죠? 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요, 아버지. 재훈은 당황했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어요. 제가 대학원을 포기할게요. 재훈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말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일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공부를 계속해요. 재훈은 준호의 어깨를 잡았어요.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괜찮다고요. 이 일이 힘들지 않다고, 오히려 보람 있다고 말했어요. 준호만 학업을 잘 마치면 된다고요. 준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힘들 것 뻔한데요. 재훈은 준호를 끌어안았어요. 정말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재훈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재훈은 일을 쉬었어요. 준호와 함께 있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아침 식사를 하며 재훈은 준호에게 설명했습니다. 물류센터 일이 어떤지, 얼마나 버는지, 왜 이 일을 선택했는지. 준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재훈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고, 오히려 일하는 게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표정은 어두웠어요. 준호는 두 사람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결정했어요. 다음 학기까지만 다니고 휴학할게요. 재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말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결정했어요.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할 거예요. 그리고 돈을 모아서 복학할게요. 재훈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단호했어요. 아버지 혼자 힘들게 하실 순 없어요. 재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선희도 눈물을 흘렸어요. 준호는 부모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어른이에요. 이제는 제가 책임져야죠. 그날 밤 재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자신 때문에 아들이 학업을 중단하게 됐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이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어느새 이렇게 의젓하게 컸구나.
재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준호는 학교로 돌아갔어요. 떠나기 전 재훈에게 말했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아버지.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는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사랑해요.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준호가 떠나고 재훈은 다시 물류센터로 출근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이번엔 지원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빠한테 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류센터에서 일하신다고요. 재훈은 할 말이 없었어요. 지원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재훈은 아니라고, 지원이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지원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아르바이트 구할게요. 학비는 제가 벌어서 낼게요. 재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안 된다고,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지원이는 이미 마음을 먹은 것 같았습니다. 아빠 혼자 힘들게 하기 싫어요. 재훈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숨기려 했던 사실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재훈은 선희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선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이들이 다 알게 됐네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희가 계속 말했어요. 당신 고생이 많아요. 재훈은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선희는 재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재훈은 물류센터에서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상자를 옮기고 정리하고 또 옮기고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재훈의 마음이 한결 가벼웠거든요. 더 이상 숨길 게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알고 아내도 알고 이웃도 알 거예요. 자신이 물류센터에서 일한다는 걸요. 하지만 재훈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떳떳했어요. 일하고 있으니까요. 가족을 위해 땀 흘리고 있으니까요. 점심시간, 재훈은 도시락을 먹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다들 묵묵히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재훈은 옆에 앉은 남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래 일하셨어요? 남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3년 됐다고 대답했습니다. 재훈이 물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괜찮다고요. 일하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어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이 갔거든요.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일은 일이니까요. 재훈은 웃었어요. 강철수가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일은 일이지. 재훈은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어요. 어떤 일이든 누가 뭐라 하든 일은 일일 뿐이에요. 귀하거나 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기에 세상이 돌아갑니다. 그날 저녁 재훈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선희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샤워를 하고 식탁에 앉았어요.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재훈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맛있었습니다. 그날 밤 재훈은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준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사랑해요. 재훈은 문자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아빠도 사랑한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재우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가족이 있고 일이 있고 내일이 있으니까요. 재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재우는 이제 완전히 물류센터 일에 익숙해졌어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일상이 몸에 배었습니다. 상자를 옮기는 동작도 자연스러워졌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도 가끔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재우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며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자신이 바로 진짜 자신이었으니까요. 2월 초, 준호가 정말로 휴학계를 냈어요. 재우는 말렸지만 준호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1년만 쉬고 다시 복학할게요. 준호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어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하며 월 2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었습니다. 재우는 마음이 아팠지만 준호를 믿기로 했어요. 아들도 이제 어른이었으니까요. 지원이도 학교에서 튜터링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며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아빠, 이 정도는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지원이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재우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이 다 컸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재우는 물류센터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길에 그 마트에 들렀어요. 강철수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마트 안으로 들어가니 강철수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재우는 다가갔습니다. 선배님, 강철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김 부장. 오랜만이네. 두 사람은 마트 밖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우는 자신이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강철수는 잘했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아. 일하는 게 답이야. 재훈이 물었습니다. 선배님은 후회 없으세요? 강철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후회? 없지. 오히려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어.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이 갔거든요. 강철수가 덧붙였습니다. 김 부장, 인생은 길어. 63살이면 아직 20년은 더 살 거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거지. 재우는 그 말이 깊게 와닿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 가족 이야기, 그리고 미래 이야기. 헤어질 때 강철수가 말했습니다. 김 부장, 떳떳하게 살아. 그게 제일 중요해. 재우는 고맙다며 인사했어요. 그날 밤, 재우는 집에서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선이, 그리고 주말에 집에 온 준호와 함께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계획을 세워보자. 선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훈은 노트에 숫자들을 적었습니다. 자신의 월급 190만 원, 준호의 아르바이트 수입 200만 원, 지원이의 아르바이트 수입 50만 원, 한 달 수입이 총 44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와 대출 이자를 빼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저축할 수 있었어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1년이면 1200만 원을 모을 수 있어. 2년이면 2400만 원.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하실 건데요? 재훈은 대답했어요. 부동산 대출부터 갚자.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너희 학비도 모으고. 선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요. 가족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봄이 왔습니다. 3월의 따뜻한 햇살이 물류센터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재우는 상자를 옮기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상자를 내려놓고 잠시 쉬었어요. 동료 한 명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 씨,
오늘 날씨 좋네요. 재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봄이 왔네요. 두 사람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봄만 되면 새로 시작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점심시간. 재우는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어요. 선이가 싸준 도시락이었습니다. 재우는 한 입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6개월이 지났구나. 6개월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퇴직하고 방황하던 모습, 주식으로 돈을 날리던 모습, 처음 물류센터에 출근하던 모습. 그때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재우는 이제 당당했어요. 일하고 있으니까요. 가족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오후 작업 중 재훈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잠시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지원이었어요. 재훈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원아. 지원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저 장학금 받았어요. 재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얼마나? 등록금 전액이요. 성적 장학금이래요. 재훈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축하해. 지원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열심히 일하시는 거 보고 저도 열심히 했어요. 재훈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지원아. 전화를 끊고 재훈은 한참을 서 있었어요. 행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재훈은 집에 돌아와 선희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선희는 너무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지원이 정말 장하네요. 재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그날 저녁 특별히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사치를 부린 거예요. 하지만 기쁜 날이니까 괜찮았습니다. 재훈은 치킨을 먹으며 선희를 바라봤어요. 선희도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5월, 준호가 집에 왔어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요. 재훈은 봉투를 받아 열어봤어요.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훈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니?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3개월 동안 모은 돈이에요. 생활비 쓰고 남은 거요. 재훈은 봉투를 다시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너 쓰렴.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대출 갚는데 쓰세요. 재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 혼자 짊어지시면 안 돼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재훈은 준호를 꼭 안아주었어요. 고맙다, 아들. 준호도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6월 말, 재훈은 드디어 부동산 대출을 상환했어요. 자신의 저축, 준호가 준 돈, 그리고 지원이의 장학금으로 아낀 돈을 합쳐서요. 은행에서 대출 상환 확인증을 받을 때 재훈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7천만 원의 빚을 갚았어요. 이제 매달 40만 원씩 나가던 이자,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재훈은 은행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재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날 저녁, 재훈은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준호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축하드려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해낸 거야. 가족은 그날 밤 오랜만에 외식을 했어요. 비싸지 않은 한식당이었지만 마음만은 풍족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재훈은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선희는 행복해 보였고 준호는 의젓해 보였습니다. 재훈은 감사했어요. 7월, 물류센터에서 재훈에게 제안이 왔습니다. 팀장 자리였어요. 급여는 월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김 씨는 일도 성실하고 사람들 관리도 잘하시더라고요. 팀장 한번 해보시겠어요? 재우는 고맙다며 수락했어요. 집에 돌아와 선희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선희는 정말 기뻐하며 재훈을 안아주었어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재훈은 부끄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8월, 재훈은 팀장으로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교육하고 작업을 배분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했습니다. 30년간 회사에서 쌓은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사람들을 대하는 법,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법. 재훈은 자신이 여전히 쓸모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동료들도 재훈을 존중했어요. 팀장님,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재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함께 잘해봅시다. 가을이 왔습니다. 재훈은 어느덧 물류센터에서 1년을 일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재훈은 많은 것이 변했다고 느꼈어요. 몸도 건강해졌고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가족 관계도 더 돈독해졌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재훈은 이제 당당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재훈은 다시 그 마트를 찾았습니다. 강철수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강철수는 보이지 않았어요. 재훈은 마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여기서 청소 일하시던 분 계신가요? 직원이 대답했어요. 아, 그분 그만두셨어요. 한 달 전에요. 재훈은 놀랐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직원은 모른다고 했어요. 재훈은 아쉬웠지만 마트를 나섰습니다. 강철수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는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훈은 생각했습니다. 강철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마도 또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겠죠. 그리고 여전히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재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10월, 준호가 복학을 결정했어요.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고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갈 준비가 됐다고 했습니다. 재훈은 기뻤어요. 잘 결정했다. 열심히 공부해라.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1년 동안 정말 많이 배웠어요. 재훈이 물었습니다. 뭘 배웠는데? 준호가 대답했어요.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재훈은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빠도 너한테 많이 배웠어. 준호가 웃었어요. 저한테요? 뭘 배우셨는데요? 재훈이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 11월, 재훈은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1억 원이 넘었습니다. 1년 전 8천만 원까지 줄었던 돈이 이제 1억을 넘어섰어요. 재훈은 뿌듯했습니다. 대출도 갚았고 저축도 늘었고 가족도 건강했어요. 재훈은 선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갈까? 선희는 깜짝 놀랐어요. 여행이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랜만에 둘이서 1박 2일로. 선희는 기뻐하며 어디로 갈지 고민했어요. 두 사람은 결국 강원도로 가기로 했습니다. 주말, 재훈과 선희는 강원도로 떠났어요. 기차를 타고 2시간을 달려갔습니다. 창밖으로 산과 들판이 지나갔어요. 재훈은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희도 재훈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30년 만에 처음 가는 부부 여행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펜션에 묵었어요. 저녁에는 근처 식당에서 막국수를 먹었습니다. 밤에는 별을 보며 산책했어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선희가 물었습니다. 뭐가요? 재훈이 대답했어요.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선희는 재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도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별을 보며 오래 서 있었어요. 12월. 1년이 지났습니다. 재우는 물류센터 팀장으로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대학원에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고, 지원이는 여전히 좋은 성적을 유지하며 장학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건강했고 집안 분위기도 밝았어요. 재우는 만족스러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가족 모두가 집에 모였어요. 준호와 지원이가 주말에 집에 왔습니다. 선희는 특별히 음식을 많이 준비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며 가족들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1년 전 이맘때 생각나요?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힘들었지. 지원이가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겨냈잖아요. 재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함께 이겨냈지. 선희가 덧붙였어요. 앞으로도 함께 잘 살아요. 가족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재우는 혼자 베란다에 나와 담배를 피웠어요. 오랜만에 피우는 담배였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재우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자신의 모습, 퇴직하고 방황하던 모습, 주식으로 돈을 날리던 모습, 물류센터에 처음 출근하던 모습, 모두가 힘들었지만 모두가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재우는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63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제이막이었어요. 재우는 담배를 끄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가족들 곁으로 다가가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선희가 재훈의 손을 잡았어요. 재훈은 선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1년 전, 재훈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재훈은 알았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인생의 제2막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재훈은 이 막을 잘 살아갈 자신이 있었어요. 가족이 있고, 일이 있고, 희망이 있으니까요. 재훈은 TV를 보며 웃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내일도 물류센터에 출근할 겁니다. 상자를 옮기고, 사람들을 챙기고, 하루를 마칠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가족과 저녁을 먹을 겁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이 행복이라는 걸 재훈은 이제 알았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의 첫눈이었어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와, 눈이다. 지원이도 창가로 달려갔어요. 선희는 웃으며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재훈도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구나.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구나. 그리고 그게 인생이구나. 재훈은 가족들과 함께 눈을 바라봤어요. 행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리고 앞으로 올 순간들이, 재훈의 제2막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